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현타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처음에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이것도 쉽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정보가 어떠한 높은 어떤 질을 갖추려면 이러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회계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 회계 정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회계 정보가 높은 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 뭐라고 하냐?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해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회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에 적합하게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 적합성이에요. 근데 이 목적 적합성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목적 적합성은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고 현재, 미래의 목적에도 적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회의 정보를 가지면 우리를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과거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들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은 과학에서 많이 배우죠. 자, 소가 먹었다. 먹은 것을 다시 한번 과거에 먹은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과거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현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현재의 적절한 시점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적시성. 이 회계 정보가 현재 시점에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회계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 회계 정보를 분석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를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산회계 시험의 이론 시험은 사지선다예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들을 혼동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겠죠. 자, 뒤에 있는 세 가지, 신뢰성에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성은 뭐예요? 이 회계 정보가 믿을 수 있어야지 질적인 회계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의 충실성, 표현을 충실해야 된다. 정확한 측정한 수치로 표현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이 회계정보 보고서에 우리 건물은 아름답다. 우리 건물은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회계정보를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건물은 몇 년도에 구매를 했고 그때 구매한 가격은 뭐 2억 5천이다. 이렇게 하면 표현의 충실성에 맞는 회계 정보가 되겠죠. 두 번째, 검증 가능성.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회계 정보를 보았을 때 회계 정보를 인포메이션 I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정보를 보았을 때 똑같은 결과치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것이 검증 가능성입니다. 검증 가능성 A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하고 다른 정보로 느껴진다면 그것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중립성. 중립성은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회계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중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치도 않고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중립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신뢰가 가능하다.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 수치로 표현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객관적인 정보로 회계 정보를 생산해내야 된다. 이것이 신뢰성이 되겠어요. 그 다음 비교 가능성은 우리가 비교하려면 누구랑 비교합니까? 일단 비교할 때 다른 사람하고 많이 비교하죠. 회계 정보도 똑같이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그것을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간의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또 비교라는 것은 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죠.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미래의 나하고 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간별, 뭐 전년도 회계기간 또는 내년 회계기간과 올해 회계기간의 정보를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이게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서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서로 이제 섞어서 보기에 그 다음 중 뭐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신뢰성 중에 어떠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가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요거가 하나 빠졌는데, 자, 우리가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질적 특성 중에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질적 특성은 가지수가 많았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분명히 이 문제에서는 신뢰성 중에 하나를 끼워놨을 거예요.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피드백, 과거였죠? 적시성, 지금 현재였죠? 예측가치, 미래를 예측가치 해야 된다. 자, 표현의 충실성은 뭐예요? 수치적인 표현으로 회계 정보를 표현을 해야지만 이 회계 정보는 신뢰성,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표현의 충실성은 목적 적합성이 아닌 신뢰성의 구성 요소였죠. 자, 다음에서 말하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해서 자, 당초에 기대했던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과거의 의사결정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과거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였습니까? 목적 적합성 중에 과거를 뜻하는 피드백 가치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신뢰성은 뭐 오류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면서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자, 신뢰성의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신뢰성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있었죠. 근데 적시성은 뭐예요? 현재 적절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시간,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왔다. 그거는 목적 적합성이었죠. 그래서 신뢰성은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였죠. 다음 문제.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이 되겠죠. 자, 재무제표에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표시해야 된다. 자, 요거는 중립성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 사람이 보더라고 하더라도 검증 가능성이 되겠죠. 자, 근데 딱 보면 보이는 게 있죠. 미래에 대한 예측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예측 가능성인데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두 회사 중 한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표시하게 돼야 되는 경우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이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 회계 기본 가정에서 나왔던 문제죠. 자, 두 개의 회사에서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될지는 두 회사를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 비교 가능성이 되겠죠. 그래서 회계의 기본 가정과 회계의 질적 특성을 섞어서 문제에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회계기간과 회계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회계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회계단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장소적인 범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이러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떤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하나 있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서울에 본점이 있고 뭐 부산에도 지점이 있고 대구에도 지점이 있는 여러 개의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표시하는 단위가 회계 단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한국이라고 하는 회사가 서울에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한국이라고 하는 부산에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어떤 회계 단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한국 서울 지점은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될 거고 그리고 주식회사 한국 부산 지점은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세금을 납부할 때 세금을 어디에 납부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 회계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기간이니까 시간적 범위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간별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들을 어떻게 나누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2019년도가 올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올해는 2020년도지만 2019년도가 올해다. 그러면 올해를 당해 회계 기간이라고 해서 당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2018년은 전 회계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은 다음에 오는 회계 기간이라고 해서 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1월 1일은 올해 회계 기간의 처음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라고 하고요. 2019년 12월 31일은 올해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간 중이라고 해서 기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중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기중이 7월 1일이다 이렇게 좀 가끔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회계기간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2019년 1월 1일은 기중일까요? 기초일까요? 기중이기도 하면서 기초입니다. 왜? 올해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기중에 해당되죠. 근데 1월 1일은 기중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초라는 표현을 쓴다 이겁니다. 기말도 역시 기중이면서 기말이지만 기말이라는 표현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 2월시키다, 이연시키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2월시키다 할 때 이자가 이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한다는 건 뭡니까? 옮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2월 이사해서 어디로 옮긴다? 다음 달로 넘긴다라는 것이 2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에 있던 상품들을 이번 달 걸 정리해서 다음 달로 넘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재고 상품을 다음 달로 2월 시킨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연시키다라는 이 이연은 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로 넘긴다라는 뜻이 이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회계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계의 기본 개념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좀 도움이 많이 되시고 계시나요? 회계 공부를 좀 재밌게 집에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